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꿈에 대한 주요 개념들과 내레이션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1899년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무의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의 해석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 무의식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프로이트 모델에서 꿈을 보는 관점은 소망 성취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들을 또는 어린 시절의 원망, 오리지널 위시스를 현실에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매우 역동적으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융의 모델입니다. 융은 꿈을 목적론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꿈은 우리 심리의 어떤 깨지고 금간 부분을 보완시켜서 심리적인 균형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멜라니 클라인은 특별히 타고난 환상, 판타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리적으로 지식의 저장소 안에 이런 환상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이트, 융, 클라인의 모델이 있지만 또 현대에 와서는 로젠펠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커플 간의 소통 문제가 꿈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과서 저자인 안토니오 페로도 대부분의 그림과 꿈을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의 어떤 관계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많이 말하고 있죠. 이 커플은 분석가, 피분석가를 넘어서서 그 환자가 가지는 모든 인간관계 커플 간에 일어나는 소통의 문제도 이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특별히 멜처는 치료자의 역전이와 레브리를 통한 꿈을 해석한 사례를 치료실에서의 꿈 작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꿈 이론이라는 그와 같은 논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멜처는 치료자의 역전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레브리 상태를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프로이트는 역전이는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대 정신분석에 있어서는 전이, 역전이를 그리고 그 전이, 역전이 사이에 있는 제3의 영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현대 상호주관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가치를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벨이라는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몰두되어서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역동이나 아이의 내면 상태를 알아차려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이 치료실 안에서 잘 활용되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윌프레드 비욘의 주장과 같은 그런 노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볼 학자가 바루치입니다. 바루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꿈 자료를 창의적으로 엮어나간다. 치료자의 역할은 꿈을 해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꿈을 가지고 작업하는 매우 정서적인 경험 안에서 하나의 상징 형태가
다른 상징 형태로 변형될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돕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자와 내담자는 내담자의 꿈 자료를 계속 창의적으로 변형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꿈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두 사람 간의 정서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상징 형태가 또 다른 상징 형태로 바꿔지면서 내담자는 자신의 깊은 외상성 주의상스를 발견하게 되고 그 깊은 가운데서 자신의 무의식적 진실에 맞닥뜨리는 그런 작업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꿈에 대한 모델은 계속 늘어나는 사다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고요. 꿈은 사고되지 못한 기분과 정서를 알아차리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꿈은 무의식적 진실을 보여주는 시이고 신앙의 표현이고 수수께끼와 같은 판타지가 존재하는 숲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꿈에 대한 모델은 계속 늘어나는 사다리 계단과 같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는 낮은 사다리만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다리 계단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듯이 꿈에 대한 모델이 계속 바뀌어져 나가고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강원대학교에서 한국현대정신분석학교에서 제가 꿈에 대한 논문 발표를 했는데 그때 토론자가 내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은 어떤 모델을 추종하십니까? 물론 저는 비혼의 모델을 추종하지만 멜라니 클라인 또는 칼 융 또는 플로이트 그리고 로젠펠트, 우리 책의 저자인 안토니오 페로 그리고 락강학파의 나지오 다 골고루 사다리의 중요한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한 모델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물론 추종하는 한 모델은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모든 계단들 학파들의 그 개념들을 꿈 분석가는 마음속에 새기고 매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꿈은 사고되지 못한 기분과 정서를 알아차리도록 해요. 그래서 제 꿈 일기 쓰도록 하는 것에는 44A를 쓰도록 하잖아요. 40는 타이틀, 두 번째 테마, 세 번째 tell the story, 네 번째 the core word. 그리고 4A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affect. 어떤 그 꿈의 정서를 가졌느냐, 그것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해요. 그러므로 꿈은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 사고되지 못한 그런 기분과 정서를 알아차려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꿈은 무의식의 진실을 보여주는 한편의 시이고 신앙의 표현이고 수수께끼 같은 판타지가 존재하는 숲이기도 하다.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프로이트의 고전주의적인 해석 기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꿈 자극, 드림워크라고 하면 압축, 치환, 상징, 검열, 2차적 개작
이런 작업을 통해서 꿈은 하나의 바램몽이 나오죠. 그런데 이 바램몽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잠재몽, 즉 꿈 바램몽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 해석 작업할 때도 압축을 푼다든지 치환이나 상징이나 검열, 2차적인 개작을 생각하면서 해석하죠. 특별히 프로이트는 낮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작업으로 꿈 해석 작업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드림워크라고 하면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꿈 해석 작업이라고 하면 꿈 작업의 그 요소들을 해석해내는, 특별히 프로이트는 낮 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잠자는 동안에 무의식을 통해서 소원을 성취하는 그러한 형태로 꿈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꿈 해석은 꿈에 대한 해석자의 꿈꾸기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 말은 해석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내담자가 꾼 꿈을 다시 꾸고 그 꿈을 재구성하면서 내담자의 꿈에 다가가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꿈꾸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담자의 꿈을 우리가 듣고 또 꿈 일기를 보고 읽을 때에 꿈 해석자는 내담자가 꾼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다시 꾸는, 그래서 그 꿈을 재구성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는 다양한 정서적 상황들을 영상화하는 감독이다. 그리고 치료자는 뭐냐? 각 장면들의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편집자다. 그래서 단순한 편집자 역할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치료자가 기억과 욕망이 없는 상태에서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듯이 꿈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치료자에게 영감을 줍니다. 판타지, 기억, 이미지 등등은 치료자의 마음에 활기를 띠게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내담자에게 소통의 귀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커플은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재조직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내담자는 꿈 해석 작업에, 꿈 심리치료 작업에 감독 역할을 하고, 상담자는 편집자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치료자가 공감적인 치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기억과 욕망이 없는 상태라는 말은 뭐냐면, 상담자가 자신의 어떤 이론이나 또 종교적인 가치나 또 도덕 윤리적인 잣대나 어떤 규범들을 가지고 그러한 선입견으로 내담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놓고 내담자가 되어서 그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를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치료자에게 엄청난 영감을 줘요. 나지오가 얘기한 도구적 무의식 이미지라는 것은 바로 이 개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내담자의 꿈을 들을 때 또는 그 꿈을 접할 때에 상담자는 내버린 상태에서 도구적 무의식 속에서
내담자의 내면 세계 한 부분을 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내담자의 내면 세계 전체를 상징적으로 비춰주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자 내담자 커플의 투사적 동일시로 인해 감정과 정서적 분위기의 공동 공간이 만들어지면 꿈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공유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투사적 동일시도 똑같은 거잖아요. 내담자가 자신 안에 부적절한 어떤 한 부분을 상담자에게 투사하고, 그리고 상담자 안에 있는 자신의 한 부분과 서로 연결되어서 그것을 압력을 주어서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나 사고나 감정이나 그런 관계 패턴으로 유발되어지도록 압력을 가하면 투사받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힘에 의해서, 투사적 동일시에 의해서 유발 행동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꿈 심리치료의 이 자극 공간은 한 사람의 꿈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상호주관 정신분석에서는 전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역전이가 일어나면 전이와 역전이가 겹쳐지는 제3의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치료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꿈은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그려내는 공동의 공간에서 도출되고 다시 이 공동의 매트릭스로 되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동의 공간에서 도출되어질 뿐만 아니라 공동의 매트릭스로 돌아온다는 그 말은, 어떤 매트릭스는 자궁, 원천, 그리고 그러한 출발의 이야기에 그 밭이 되는 그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꿈심리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그 구조 모델을 생각해 볼까요? 꿈 해석이 내담자의 이야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구조 모델에서는 꿈 해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지만 멜로디 클라인의 모델은 구조 모델이라 할지라도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생태 판타지나 부분 대상들이 잘 드러나도록 돕게 되는데, 멜로디 클라인의 모델은 무의식을 의식화하거나 분열된 부분을 통합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거나 변형해내는 그 마음의 역량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클라인 모델은 정신 자체보다는 정신의 내용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신의 변형과 확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은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로디 클라인 학파에서는 일종의 그 정신 자체보다 정신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초점을 둠으로써 어떤 정신의 변형과 확장이 더
필요로 하고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그 사실은 설명되기가 어려운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커플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 중에 하나는 치료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의 이미지가 얼마나 변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지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변화할수록 치료자, 내담자 커플은 좀 더 역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되어간다. 클라인은 무의식적 판타지로 가득 찬 내적 세계의 표현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치료자와 내담자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담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형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변형될수록 치료자 내담자 커플은 매우 다이내믹한 창조성을 띠게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커플의 꿈은 노래와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시인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시는 이런 두 사람의 무의식의 이야기를 시로 적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분석가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일 거예요. 노래와 이야기로 만들어지면서 꿈속에 흥크러진 이미지들은 생각과 이야기의 재료가 되어지면서 점차 하나의 그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윌프레드 비온의 모델을 한번 살펴볼까요? 윌프레드 비온의 모델은 꿈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꿈 사고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온은 깨어있을 동안의 꿈사고라는 이 개념을 표현했는데, 이는 끊임없이 베타 요소를 변형시키는 알파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꿈사고를 통해서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전환시켜낼 수 있도록 하는 알파 기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베타 요소는 우리의 몸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몸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타인이나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접근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모든 감각적 정서적 통로를 통해 이 우리의 몸이나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타 요소는 사고로 전환될 수 없는 기괴한 내적 대상이나 환상들, 그리고 날 것, 이러한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꿈 사고를 통해서, 즉 꿈 사고를 가진다는 것은 알파 기능이 작동된다는 거죠. 그 작동을 통해서 이 베타 요소는 알파 기능으로 전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동안의 꿈사고는 클레브스 헤로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키톤체, 베타 요소의 대사작용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안토니오 페로가 일종의 화학 이론을 가지고 이 이론을 키톤체의, 즉 베타 요소의 대사작용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이런 꿈사고는 다양한 창조적 방식으로 레버리와 감각적, 시각적, 청각적 판타지를 위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 이미지가 정신적 컨테이너에서 나와서 깨어있는 삶 속에서 성광으로 나타날 때 분명해진다. 이러한 성광은 꿈과 환각 사이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광 역시 꿈처럼 어느 정도 작업이 이루어진 꿈사고를 거치지만 꿈과는 반대로 마음의 바깥에 위치하며 외부 세계에서만 볼 수 있다. 그래서 환각은 일종의 베타 요소의 배설물이 되는 거죠. 즉 기괴한 대상들, 사고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런 환각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성광이 있죠. 성광이 들어오므로 이 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내부리적 감각적 능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꿈을 꾸고 꿈에 대해 소통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 영역으로 들어가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즉 가장 비밀스러운 서랍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초대받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꿈 한 편을 놓고 두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서로 비밀스러운 한 개인의 사적인 서랍장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적 공간을 함부로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은 해석이라는 열쇠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의미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밀감과 방어에 대한 관심을 두어야 되고요. 아니 분석가들은 이런 태도를 취하면 내담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어진다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담자가 침해받지 않고 존중받는다고 느낀다면 침범적이지 않는 관계 양상을 점진적으로 내사하게 된다면 이런 걱정 사라져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해석의 열쇠가 내담자가 사적 공간을 열었다고 해서 해석으로 그걸 난도질할 것이 아니라 친밀감 안에서 상호 주관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징과 꿈 해석 작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게 되면, 즉 꿈으로 두 사람이 즐겁게 놀게 되면 결국은 내담자의 어떤 꿈에 대한 해석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꿈 해석만을 위해서 딱 직진해버리면 그런 매우 구조론적인 이고 기계적인 측면에서 딱 찔러버리니까 매우 강직되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서 더 이상의 치료적인 효과가, 새로운 관계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꿈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인 내부에 중요한 구조적 변형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꿈심리 치료를 본격적으로 한 것이 1999년도쯤인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꿈심리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반에서 늘 1, 2, 3등 했는데 외고 진학하면서 결국 20등, 25등 이렇게 되어지므로 결국 자신감을 잊어버리면서 정신적 해체가 왔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또 대학에서는 자신이 그동안에 읽었던 인문학적인 소설물이 그 독서의 능력을 통해서 팍 살아나니까 학교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고, 그리고 대학교 한 1학년 가을 학기 되니까 꿈이 구조적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3년 반 만에 종결을 했어요. 이렇듯이 치료가 소통의 주된 기능이 되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치료자와 소통하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이론이라는 세 장 안에 숨어서 내담자에게 다가가려는 것은 내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으로 해석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꿈을 가지고 서로 내담자, 치료자가 상호주관적인 관계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페로의 강조점이죠. 일방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뭐냐? 내담자가 보여주는 상징이 상징화 과정에서 공유되기보다는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그 해석을 듣고 한 사람은 그 해석을 말하고, 그래서 공유가 아니라 상호주관이 아니라 일방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꼭 해석해야만 하는 상징이란 없다. 상징화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만남에서 시작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안토니오 페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해석적 가치보다 상담자, 내담자가 꿈을 가지고 상호관계성 속에서 말하고 그리고 친밀을 느끼면서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그래서 상징은 또 하나의 새로운 상징으로 전환되어져야 된다. 이게 페로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페로는 12살 난 소녀 카를라의 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집 안에 있다. 그 집은 2개의 기둥이 있다. 그 집에는 2개의 하얀 산이 있다. 나는 산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산사태가 막 일어난다.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큰 공포를 느꼈다. 내가 안고 있던 강아지는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됐다. 자, 꿈의 배경은 집 안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는 2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2개의 하얀 산이 있어요. 근데 그 하얀 산을 유심히 관심 있게 쳐다보는데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난 공포심이 신기했지만 이내 공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마자 안고 있던 강아지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때 내담자의 내적 세계만을 고려한다고 주장하는 모델에서는 이 카를라의 꿈에 대해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아마 그 긴 기둥은 엄마의 2다리고, 그리고 그 소녀가 집에 있었는데 그것은 엄마의 팔란에 소녀가 안겨 있었는데 그 소녀는 젖이 가득한 2개의 산, 하얀 산, 즉 엄마의 가슴, 젖가슴을 처음에는 경이롭게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젖가슴, 어머니 대상에 대한
경외심과 경외심이 나중에는 분노와 질투로 변할 때 소녀가 숨이 멎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이 꿈에서 묘사한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내적 세계만을 주장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해석 작업으로 이 꿈 작업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상담자는 무엇인가를 아마 해냈다는 감정이 들고, 와, 나 해석 잘했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안에서 꿈 해석 작업을 하는 그런 그 박사님들의 강의를 보니까 그야말로 정신분석적 해석적인 틀 없이 그렇게 막 해석해 버리는데, 그런 해석이야말로 바로 꿈 해석에서 가장 배격해야 될 요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담자는 이렇게 해버리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절망감, 죄책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치료는 언제 일어나느냐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느냐 아니냐 보다도 상담자, 내담자가 내담자의 무의식의 그 진실인 꿈을 가지고 두 사람이 공감적인 환경 가운데서 상호주관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친밀감 있게 함께 그것을 나눌 때의 치료가 되는데, 이러한 해석 방법을 취하면 치료자는 내담자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과 의사들은 자기 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환자에게 그 어떤 진단을 팍팍 내린다거나 아니면 선언하거나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매우 정서적인 내과 의사라면 그 진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원인과 앞으로 경과 과정과 치료적 방법, 그러한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공감하면서 환자에게 얘기해 줬을 때 환자는 충격적인 그 어떤 결과를 할지라도 보다도 당겨진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내과 의사들은 탁 진단을 선언하듯이 하듯이 치료자도 꿈 해석 분석가도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담자는 홀로 남는 것 같고 외로움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 치료 시간에 아마 이 소녀의 꿈은 지난 치료 시간에 선생님이 너무 많이 말을 해서 나는 그 말들의 홍수에 떠내려갈 것 같아요. 겨우싹뜨려고 하던 내 생각, 그 아이가 갖고 있던 강아지도 막혀버렸어요. 좀 천천히 해줬어요. 그러니까 치료자 내담자의 분석 환경을 그 꿈에서 잘 표현해 준 것일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소녀는 지금 10여 년 자라면서 계속된 이런 일방적인 것에 희생되어진 그와 같은 아이인데, 치료실에서도 또 일방적인 해석과 상담자의 일방적인 말, 이런 것들로 상호주관적으로 교통되지 못할 때, 내분리 상태에서 공감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때 막 싹트기 시작하던 자신의 어떤 사고로 가는 그 사고에 싹인 강아지도 위험에 처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내 얘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치료자는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에게 맞춰 해석을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내담자의 취약한 조절 기능이 투사적 동일시를